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정기술은 국제기구 국제핵융합실험로에서 발주한 공사관리 사업을 합작법인 참여를 통해 공동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계열사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주식 90만 3,713주를 KG 이니시스에 처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약 162억 원이며 이번 거래는 29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솔싱텍은 금호 석유화학으로부터 율촌 그린에너지 발전사업 보일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를 접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79억 9천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비금융지주회사 차이나그레이트는 중국 자회사 푸지앤홍싱 워덩카 집단 유항공사에 250억 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7월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내놨는데요. 당분간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 시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1800에서 1850포인트가 저점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인데요. 과거 급락 및 반등 국면에서 아웃퍼폼했던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자동차 쪽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자사주 매입주, 내수주, 또 이익 상향 조정, 디플레이션 플레이어, 턴어라운드주 관심을 갖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NH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쇼크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철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자산별 접근을 권한다는 입장인데요. 브렉시트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길게는 수개월 이상 진통이 반복되는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위험 선호보다는 위험 회피의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일단 채권 시장이 유리한 환경인데요. ECB, BOJ도 추가 통화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 및 선진국 국채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학습 효과와 또 PBR 0.9배 지지력을 감안할 때 코스피 1850포인트 선을 적극적인 지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유동성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주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영국계 자금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펀드 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설정국 기준으로 4.5% 정도입니다.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영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저하될 겁니다. 글로벌 주식펀드와 유럽 주식펀드에서도 영국의 투자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영국계 자금은 순매도 주체입니다. 브렉시트로 영국계 자금의 변동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영국과 유럽 투자 비중이 축소가 된다면 신흥국 투자 축소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확실히 1900선 지지는 된 것 같습니다. 1900선 아래에서는 땡큐하고 바이를 해보자 했는데 그런 시점은 주지 않는 걸로 좀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추천 종목을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이었는데 오늘은 관심 종목이 있을지도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작년부터 주구장창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가 있어요. 키워드가. 금융 이벤트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 그들은 항상 그 라인에서 매수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공포에 떨어서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 차이거든요. 심리적 차이일 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스탠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만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기준만 잡는다면 어느 시장이든
다 슬기롭게 이겨낼 거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음에도 금융 이벤트가 온다라고 하면 그 지지라인, 그들이 많이 사놨던 1850에서 1900 사이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물량을 많이 샀던 그런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라인에 빠지게 되면 매수하게 됩니다. 그때 정확히 보여줬던 게 월요일장, 화요일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월요일장에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라인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입니다. 계속 돕니다. 이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글로벌 다우존스 우리나라 아침에 시장을 영향을 많이 주는 자릿대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1700포인트는 정확히 지지하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스 방향 자체는 윗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제가 항상 올해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연초부터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올해는 한 번은 큰 시대가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 스탠스 유효합니다. 정말 올해는 한번 큰 시장이 한번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집중해서 잘 보는 그런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금융에 대한 이슈는 금융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다우도 자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는 바로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갈 겁니다. 할 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좀 영향이 좀 있겠죠.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급반등보다는 이슈 상황들에 가지고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 볼게요. 자, 환율 1180원 요 라인까지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요 중간값이죠. 1160원 요 라인을 잡아놓고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중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니케이 한번 볼게요. 니케이는 어제 양봉 2개로 저점을 지금 잡아가는 모습이네요. 자, 중국을 지금은 체크가 안 돼 있네요. 예.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유가 한번 볼게요. 유가 WTI 유가 보면 얘기 드렸어요. 유가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또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더블 바닥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점에서 더블 바닥을 잡고 다시 윗방향으로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국내 지수 우리가 얘기했던 1900포인트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점을 한번 잡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동안. 근데 요 라인은 땡큐하고 받으시면 돼요. 땡큐하고 물량을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때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단단하게 기관이 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요 라인에 누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추세를 만든다. 기관은 저점을 만들고 외국인들은 추세를 만든다. 외국인의 들어온 모습을 잘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도 저점 찍고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면서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 두려워할 거 없다는 얘기인 거죠. 예. 내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이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주가는 다시 레벨업이 됩니다. 자, 성숙해졌죠. 자, 국내 지수도 한 번은 성숙해졌다. 왜? 이벤트 때 어때요? 이렇게 보면 저점을 탁탁 높여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골, 두 골, 세 골 이렇게 겪어냈다는 얘기예요. 단단하게 하방에 대한 스탠스는 강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는 제 코스피는 11포인트, 그 다음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자, 아침에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한번 등락률을 한번 볼게요. 세게 딱 들어오는 거 DITI, 뉴프라이드, 그 다음에 마니커, 캔들미디어, 우수 AMS, 코다코, 그 다음에 하림, 그 다음에 형제 IAC, 그 다음에
형제 엘리트 저번 금요일 일할 때 추천 종목이었었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자, 9,500원 목표 달성했죠. 자,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그 다음에 서현전자, 자, 테스나 헤이즈항공, KL넷 이쪽으로 아침에 호가가 톡톡톡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코드에스, 경보제약, 그 다음에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네요. 자,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추천을 안 했었죠. 그동안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추천을 안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천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좀 탄력적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 솔라 에너지. 자, 신성 솔라 에너지 한번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다시 시장이 반등하니까 세게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2,200원, 2,250원 밑에 2,200원 라인 이쪽에서 설설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200원에서 2,250원 사이에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코멘트를 주네요. 추천 종목을 드리고 싶네요. 유동성이 빨빨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 빨빨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잘 보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전기차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드에스나 우수 AMS 이쪽으로 한번 매기가 한번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드에스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 조건 유효하다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오늘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올라올 때 끌어서 당기지 말고요. 떨어질 때 천천히 이렇게 잡아 당기면 됩니다. 자, 라인 가격은 요 라인. 자, 4,750원에서 요 라인 4,800원. 요 라인에서 매수하면 적절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렸어요. 신성 솔라에너지 코드에스. 아침에 변동성이 빠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잘 수익이 내면 탁 팔고 오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스는 한쪽 전기차 관련주로서 한번 달고 가는 그런 포트에 달고 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아침에 딱 급등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따라가기보다는 매수 관점을 나누어서 포인트를 나누어서 매수를 한다면 이번 블랙시트 그 시기화 때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힘내시고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샘플렉스의 김형구 멘토께서 드디어 관심 종목을 주셨는데요. 김형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1644-6646번으로 문의 전화 주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식 챔피언 클릭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 이어봤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 조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동시효과를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국내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할 것도 같은데요. 동시효과 특징주 눈에 띄시는 것 있으신지요? 네, 먼저 이제 명문제약인데 어제 사실 제약바이오들이 다 무더기로 좀 올랐어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이게 지금 뭐 제2의 CMG 제약이 되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제 중추신경의약품 시장 쪽에 이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언론을 통해서 오는 7월 1일 공황장애 치료제인 이 설트람정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CMG 제약이냐면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이 약을 좀 신약을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병명이 이제 바뀐 것이고 과거에는 이제 뭐 정신질환 뭐 이런 쪽
약과 관련된 이슈들을 치료하는 약인데,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황장애 치료제,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연예인 김구라 씨도 마찬가지지만 공황장애와 관련된 이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신과를 정신의학과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신경계통, 주신경계통이나 정신질환계통과 관련된 치료제들을 생산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으로 35만여 주, 예상 체결가 29.6%. 오늘도 아마 제약바이오도 좀 굉장히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이제 장이 좀 오전에 고가 그리고 오후에 이 음봉 전환이 되면 아마 뭐 제약바이오들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하티아이입니다.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 사실은 철도 관련주, 그래서 국가철도계획 3차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철도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좀 안정화를 찾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대하티아이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신고가 나왔고 종가 11%, 고가 기준 22%, 그리고 그저께도 종가 7%, 뭐 고가도 마찬가지 종가 고가로 끝났으니까요. 근데 보면 2,500원대 이제 매물벽이 좀 쌓여 있습니다. 이 매물벽을 걷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으로 100만 주 정도, 예상 체결가 7.8% 정도인데, 오늘 이제 과연 거래량이 얼마만큼 터지면서 이 쌓여있는 매물들을 좀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추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좀 문봉 전환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우글로벌, 일단 신공항 관련주들이 대부분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원체 기대감이 컸었지만 결국에는 신공항은 백지와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아세웠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 한 43만여 주, 예상 체결가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량이 좀 오늘 어떻게 터지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거래량들이 좀 죽었는데, 지금 주가가 바닥을 좀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어느 순간 좀 빵 터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리바운딩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물론 회복되기는 뭐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리바운딩으로서 좀 판단을 하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그 중심에 명문제약이 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한가 출발할 것도 같습니다.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면 또 약세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철도 관련주 중에서 어제 또 신고가 냈던 대하티아이는 2,500원대 매물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는지 보자라는 말씀, 신공항주, 세오글로벌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동시호가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6분입니다. 오늘장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님 나오셨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을 앞서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체크포인트부터 빨리 좀 여쭤볼게요.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뭐 유럽장도 많이 오르고요. 지금 차츰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뭐 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선 좀 중요한 시그널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여줬었던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7천 계약가량의 그런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큰 매도세를 보여주고 시장의 낙폭, 그러니까 선물지수 자체가 이제 또한 현물을 좀 하락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냈었고요. 어제장에서도 좀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차츰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도 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와 여기에 따라서 선물지수가 현물지수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분위기가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국내, 아시아, 또 미국, 유럽까지. 그런데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장 체크포인트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장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금요일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서 2000선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900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었던 전략이 금요일날 하루 만에 다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지수대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관 쪽에 대한 수급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은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선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 1900 언더에서는 매수.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지만 최근 시장 뭐 이틀 반등을 강하게 이끌어줬었던 것은 기관의 현물 매수였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이 매수의 연속성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브렉시트, 결국에는 6월달 이슈들이 다 끝난 다음에 7월에 주목할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 호전주 또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되는 그런 종목들로 또는 섹터 업종으로 좀 시장을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9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떨지 시장 분위기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정윤성 부장님. 네, 우선 지수로 봤었을 때는 0.5% 이상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0.6% 어제장에 일본,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폭, 이 부분은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미진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하는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장에 미리 좀 선반영했던 부분을 합쳐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세계 시장의 키 맞추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라왔던 부분과 이미 맞추고 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의 모멘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 대부분 상승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현대모비스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IT 업종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유화학 섹터와 제약주들,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약한 모습은 조금 보여주기 힘들지만 개별 종목단에서 보면 한화생명이라든지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고려아이언, 그다음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IT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SK하이닉스 그동안의 눌림목이었지만 오늘 2%대의 그런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도 오늘 2.4%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1%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가 바닥권 내에서 지금 3일 연속 강하게 바운딩을 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최근 들어서 뭐 금 가격이 급등했었지만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안전자산에서 좀 위험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1%대의 하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를 보여주다 보니까 우선은 뭐 정유주들 섹터 자체는 좀 약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권이고 SO일 약보합권이지만 한화케미칼,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오늘 3%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946선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세 팀장님. 네, 일단 뭐 코스닥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한 7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로 보면은 666포인트 정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 10종목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한 1%대
초반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나 이제 좀 바이로메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뭐 록칩자, 셀, 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제장 한미약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뭐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도 뭐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뚜렷하게 사실 모멘텀은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고밸류 이슈가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차익 실현이 가장 먼저 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에 대한 이제 뭐 방향을 약간 이제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확실히 바이오 제약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장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 1.3%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뭐 YD 온라인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쪽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컴투스 같은 경우가 한 1.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10위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한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관련해가지고 엔화가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수혜 업종들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레저 쪽, 특히나 이제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도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종목들이나 업종들 본다라고 하면은 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가 지금 20%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KC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1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거 역시 뭐 환율 수혜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어제 이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가 뭐 또다시 강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의류 관련된 섹터도 같이 이제 좀 매기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육개 관련주 좀 보겠습니다. 삼계탕 수출을 진행해 왔는데 드디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마니커 또 할인 같은 종목들이 급증세가 나오는데 여름 수혜주로 묶어서 지금 매수 가능한지 좀 주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할인이나 이제 뭐 마니커, 특히 이제 뭐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복날 수혜주 과거부터 시장에서는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맞춰서 뭐 이제 일부 증권 관련 기사나 아니면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이제 뭐 여름철에 이제 뭐 주가가 강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중국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붙은 부분들입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는 STX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좀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요. 최근 3거래일만 놓고 보면은 4,2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강하게 좀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장에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지만, 조정 시에는 일단은 뭐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좀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혜주로 미리 좀 선침하셨던 분들은 오늘 장에서 매도 관점이 맞겠습니까? 일단은 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반 정도는 팔고 가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량 매도보다는 뭐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름철 수혜 관련돼 가지고 뭐 매수를 하신 분들도 지금 그렇게 수익권은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앞전에 뉴스가 나온 날, 그 다음날 만약에 매도를 못했으면 거의 그 수준에 대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횡보하셨을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일부 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게 오늘 시가를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를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양봉을 길게 끌어내면은 뭐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
이 앞전에 상승했었던 한 5,7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갭 메우기 시도가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면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좀 뭐 전략을 세워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볼게요. 오늘 일본 증시도 빨간불을 켠 채 출발이 됐습니다. 1.31% 오른 15,523.35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전달해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수급 상황 볼 텐데요. 앞서서 정윤성 소장님께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향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었는데 수급 상황 어떤지, 또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와 유가 상승세로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수급부터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그다음에 현물 모두 다 매도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초반에는 뭐 강하게 어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는 좀 흘러내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살짝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선물의 매도세 뭐 지금 보면 뭐 8,800계약, 858계약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물 쪽에서도 우선은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샀던 종목들, 지금도 아까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주들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자 6월 28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는 고려아연에 좀 매기세가 쏠리지만 그 이후로는 외국인들 이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저가대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도 외국인들 다 샀던 종목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전자, 그동안 어제자에서 탄력 있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아모레퍼시픽이고요. LG전자도 지금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그전에도 이제 강조드렸다시피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자동차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상승 모멘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보고 있는데 박스권 트레이딩에 대한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도 기계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우선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기관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그 ETF를 많이 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을 지금 최근 들어서 사면서 저가대 시장 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갔었고 아무래도 2차선 이상에서 이 부분이 인버스로 바뀌거나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그동안 또 포스코 같은 경우 좀 많이 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하락세에 대한 모습, 저가대 좀 들어가는 전략,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좀 이끌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낙폭 과대주들 계속적으로 좀 담는 모습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수급 상황 어떤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흐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을 좀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사실 금요일날 월요일 화요일까지 통틀어서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강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물량들을 개인 쪽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좀 보면은 개인들은 한 270억 정도 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이랑 기관은 각각 매도가 한 200억 그리고 한 60억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이나 특징 종목들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관련된 종목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KG 인시스, 지분 투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시에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섹터 두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다날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한국정보 이제 코나의 한국전자금융 이쪽 이제 결제, 핀테크 이제 과거에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으로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앞서도 의류 쪽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엘리트 신고가 나오면서
지금 뭐 좋은 사람들이나 아비스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좀 강한 움직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약 쪽 섹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랩셀과 그 다음에 ST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단은 뭐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경보제약도 오늘 한 7%대 움직임, 그리고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도 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대형 제약사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 쪽으로에 대한 매기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코스피 200 이제 편입 관련된 이슈에서도 뭐 관심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뭐 조정을 받다가 3거래일 만에 대부분 지금 뭐 낙폭을, 만회하고 신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터 쪽 관련돼가지고는 뭐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좀 나타나고는 있진 않지만, 개장 전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정영화 씨가 올라와가지고 왜 올라왔나 그랬더니 FNC 엔터 쪽 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뭐 주식 투자 관련된 뭐 검찰 소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주가 쪽에서는 그렇게 뭐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투심을 뭐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그러니까 움직임들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좀 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3%대 중후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1,000원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키스트나 뭐 이런 종목들 움직임들이 좀 같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그리고 또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특징주 AS 좀 갖고 갈게요.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앞서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을 3가지를 주셨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 AMS가 장중에 5%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 밖에 신성 폴라 에너지와 또 코디에스도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입니다. AS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추천드렸던 우수의 코디에스는 다음 달까지 끌고 가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좀 더 수익이 크게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전기차, 다음 달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수의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코디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전기차 관심을 두고 재료가 있다. 이 재료를 따라서 시세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성 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달고 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간다면 이 어려운 시장에도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AMS 사신 분들은 바이앤 홀딩 하세요. 코디에스도 마찬가지고, 신성 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8시 50분에, 8시 40분에 점프업 시간에 또 AS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팔지 말고 두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구 멘토님의 관심 종목을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홀딩하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르면서 장을 내렸군요. 5원 상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환율 움직임 봐주십시오. 네, 오늘 환율 브렉시트 충격 완화로 일단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원 상시장 하락한 1166원에 시작한 환율은 현재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현재 1167원대까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일단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책 발표, 거기다가 발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되며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거기다 글로벌 달러 역시 상승 흐름이 주춤하면서 유로와 파운드는 큰 폭의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인 엔화도 102엔 중반대까지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환율 하락 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역시 1160원 후반대로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확산으로 여기에 롱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월 반기말로 인한 실업체의 내고 물량도 꾸준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 1160원대에서의 추가 하락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렉시트의 경계감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저점 매수세가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시기 그리고 절차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들은 저점 매수 심리를
좀 유입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도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역시 하단을 지지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락폭을 좀 조금씩 줄여가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예상하는 범위로는 1165원에서 75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4개 기업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공모가 대비 47%나 올랐다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코스닥 시장에 새로 입성한 기업들의 모든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공모주 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서 앵고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고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앵고 현상으로 자동차, IT, 반도체주, 화장품 관련주들, 국내 수출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어떤 업종 쪽으로, 종목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것인지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닥 기업에 상장한 기업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녹십자 랩셀이겠죠. 브렉시트로 증시가 폭락할 때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정인성 소장님, 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공모주 시장 경쟁률이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통이 이제 한 200대 1, 300대 1을 되고 있기 때문에 1억 갖고 공모주 청약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요. 거기서 100% 수익 나면 50%의 5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고, 확률로, 퍼센티지로 보면 0.5%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이 0.5%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이 부분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 시장, 좀 뜨거워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특히 하반기에 대형 IPO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선은 언론 쪽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의 쌈짓돈까지 다 들어오고, 몇 년 전에도 제가 이제 이제 증권사 고객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뭐 수십억씩 이제 거액자산가들 같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 뭐 며칠 동안 받는 거 이제 얼마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갖고 이런 쪽에다가 삼성 SDS나 아니면 제일모직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도 뭐 코스닥 올해 같은 경우 코스피보다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또 수익률이 어떤 공모주는 공모가 대비해서 심지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해서 시총 특히나 첫날 상장하자마자도 높이 뜨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공통된 부분이 좀 보여요. 우선은 2013년도 이후로 보면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 중에서 67%가 상장 당일날 공모가도 상회를 했었고요. 1년 동안의 수익률을 그 이후로도 보면 한 32%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다른 주식 투자에 대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좀 좋은 부분은 거의 10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이 이런 쪽이 많이 포함이 됐었냐면 우선 할인율이 높은 기업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뭐냐면 우선 공모가 밴드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책정이 되는데 5,000원에서 10,000원을 많이 잡아놓으면 상당히 좀 공모가를 5,000원 선, 6,000원 선, 그렇게 좀 낮게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당연히, 상장 첫날 상당히 좀 많은 점프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좀, 여기에 대한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큐리언트라든지 아니면,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 보면 할인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상당히 뭐 80%에서 60%에 육박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이 기관들의 수요 예측이 강하면, 공모가 수익률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을 보면 큐리언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높았었고 펜젠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았었는데 펜젠은 오히려 마이너스권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었고 유니트론텍이나 아니면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 청약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 좀 미진했었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들이 수익률이 좀 좋았던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시초가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았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기관들 청약을 받을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합니다. 기관들마다 이제 어떤 입찰을 하죠. 우리 기관은 니네 그 주식을 신규를 받으면 3개월 동안 팔지 않을게. 우리는 6개월 동안 팔지 않을게라고 하면 더욱더 배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입찰 방식을 갖고 있고 개인들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거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보통 이런 것들이 낮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10만 주씩 대량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초에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뭐 마이너스 10%씩 뚝뚝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정윤석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좋을 수 있지만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춘 팀장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지금이 시점인가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는데요.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투자를 따라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앞서도 이제 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면은 공모 경쟁률 자체가 요즘에는 워낙 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넣어도 실질적으로 배정받는 주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 이후에 그 상승을 했다가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 시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공모가 대비 상당히 높게 시작을 해서 강하게 뭐 2, 3거래일 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이제 뭐 진입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뭐 상장 이후 한 2, 3개월 가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뭐 한 2, 3개월 안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보다는 뭐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막 그 공모주가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고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뭐 개인 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소액 투자자들이 차선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모주 펀드 쪽으로에 대한 그 자금을 일부 넣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쪽보다는 배정 물량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쪽 펀드 쪽에서 그 공모주에 대한 배정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쨌든 뭐 수익률도 좋아질 수는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뭐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장중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그냥 그 첫날 진입하는 게 가장 뭐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공모주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 강세가 들어갔었던 종목은 한 2, 3거래일 정도 강한 움직임들이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 정도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주 펀드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팁을 하나 주셨고요. 또 이렇게 막상 공모주가 그러니까 IPO 상장이 된 이후로 주가가 급등할 때 2, 3일 뒤에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첫날 공략해보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조언까지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 여파로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동차, IT, 반도체 쪽,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각광받고 있는데 증권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브렉시트가 좀 현실화되면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좀 우려했던 거하고 좀 달리 빠르게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주요국들이 그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서 좀 심각한 그 신용 경색으로 변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이벤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게 선방했던 이유는 그 글로벌 정책 공조가 좀 기대되고, 내부적으로 뭐 환율 효과라든지 또 어제 나왔던 뭐 추경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미 달러는 그 유로화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화도 좀 급등하면서 외환 시장에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나 엔화에 비해 가지고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 수출 업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수출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좀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만 보고 딱 놓고 봤을 때는 뭐 원달러 결제 비율이 높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수익 인식이나 뭐 추후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어서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브렉시트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뭐 안전자산이 좀 선호하는 심리가 또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기금속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한 그 업종들도 좀 수혜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비철금속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그 약세 예상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고려양 같은 업종들도 좀 유심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한투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슈에 관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중에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수출주 쪽으로 보자, 이런 의견인데요. 정윤성 소장님께서는 이제 앞서서도 IT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첫 코스는 IT 쪽일까요? 우선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저건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GKL을 좀 보자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시가 그때 개장할 때 마이너스 2%였지만 결국은 월요일 날 종가 때 플러스 4%가 올라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플러스 2.8%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 파라다이스랑 GKL에 대한 제가 다른 점을 말씀드렸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중국인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보다도 GKL 일본 관광객들의 비중이 좀 큰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자동차주가 수혜를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시장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우선은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또 하락했던 부분도 이제 바로 바운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내의 매출 부분은 이제 3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현지화 전략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도요타가 이번에 주가 빠졌던 부분도 보면 사실상 지금 EU 쪽에다 수출할 때 영국 쪽에다가 공장이라든지 거점주를 두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될 때 10%의 관세를 물기 때문에 도요타 주가를 빠졌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라고 하면 사실 환율에 대한 효과는 좀 미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예전 같았을 때는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수출주들에서 자동차주들 조금 좀 잘 안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엔화에 대한 수혜주로서도 플러스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 환율에 대한 모멘텀만 보면 조금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율에 대한 수혜주 플러스 기업의 성장성인 동면, 이 부분이 두 가지가 함께 됐었을 때 비로소 이제 클릭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앵고 현상이 2011년도에 시장을 이끌었던 전차 랠리가 온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정윤성 소장님께서는 카지노 쪽에서도 GKL,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GKL,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안전자산 선호주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소장님이랑 그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이제 뭐 말씀을 대부분 다 해주셨는데요. 예. 그리고 앵커님이 2011년도 때 이제 뭐 그 자동차 관련된 전차분단이라고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뭐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플러스 알파 성장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워낙 이제 좀 잘 팔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주가 레벨업 전에 기업 자체에서 자동차나 아니면 디자인 쪽에 이제 뭐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품 품질들을 강화를 하면서 레벨업 되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환율 수혜까지 같이 노렸었던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지, 단순히 이제 외부적인 요인, 사실 보면은 환율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내부적인 요인인데, 외부적인 요인만으로 기업 주가가 강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내부적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과 동력이 있어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외부적인 이슈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진짜 뭐 공감을 하는 게, 이제는 엔화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증권사나 아니면 신문에서 뭐 엔고로 인해서 뭐 환율 수혜주 이런 거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는 뭐 10년이 개인적으로는 넘었는데도, 이게 그 환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그거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놓고 보면은 그 효과는 정말로 단기적인 이슈밖에는 작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뭐 길어봤자 일주일.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완전 환율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뭐 금융위기나 그때처럼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뭐 구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은 상당히 단기적인 이슈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저는 기업 내적인 요인으로 종목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환율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개장 전에 GKL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자동차였지만 이제는 환율 수혜주도 뭐 찾기는 찾되 좀 다른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GKL 말고 그럼 화장품주 관련주들도 괜찮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사실 포커스는 환율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좋은 제품이 있는데 내가 비싸도 저거를 사야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좋은 제품인데 환율 때문에 좀 떨어졌으니까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 사야지,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 화장품 특히나 뭐 아모레퍼시픽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 제품이 좋으니까 사야지라는 관점이 중국 쪽에서는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된 이슈로 물론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고, 뭐 한 분기 정도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분기를 가지고 기업의 긴 주가 흐름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좀 동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제품 라인업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 그 중국 쪽 MS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커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레벨업이 과연 어떤 부분들에서 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세적으로 강하게 한 단계 더 레벨업보다는 박스권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렉시트 여파로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 업종은? 이라는 질문을 두 분께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톡 이슈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봤어요.
예,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들을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지 또 매도해야 될 시점인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KG 이니시스가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10% 이상 급등세가 나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무려 20% 가까이 급등세인데요. 이 두 종목이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정인성 소장님. 네,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지분을 서로 투자하는 그 이슈가 있었고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협업 관계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K페이를 좀 하고 있고, NH 같은 경우는 페이코 등을 통해서 이제 오토 사업 쪽으로 확대되는 이제 핀테크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난주에 시장외로 이제 지분을 사는 부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KG 이니시스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피지 사업 1위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 점유율도 35%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다 성장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한 결제에 대한 부분,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여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사용자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감과는 많이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턴어라운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쓰냐 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있지만, 신용카드 자체도 이제 터치로도 이제 결제가 웬만하면 되고, 또 교통카드도 이제 터치로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에 대한 단기 모멘텀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의 기대감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속타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밀렸을 때 트레이딩 박스권 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인성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무려 3%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학조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투자 전략은 뭐 지속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직전, 그러니까 32,000, 33,000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3만원 언더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뭐 지난주부터 좀 드렸었는데, 결국엔 차익 실현은 뭐 위쪽에서는 잘 뭐 만약에 그 전략대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매수는 3만원대까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만 더 그러니까 뭐 좀 조정을 받았으면은 3만원 밑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 35,000원 정도밖에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하이닉스는 30,000원 위쪽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차라리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0,000원 위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기에는 좀 불안한 위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30,000원 언더 내려오면은 뭐 편안하게 조금씩 뭐 분할로 매수 접근은 좀 가능하지만 30,000원 위쪽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33,000원 직전 고점 뭐 금요일날 이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뭐 저항대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기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강하게 레벨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어쨌든 뭐 30,000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뭐 조정 나올 때 기관들 쪽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 안 내놨었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20에서는 타고 올라오면서 매세가,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랑 기관 쪽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는 조금 더 장밋빛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뒷북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많이 쏟아지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30,000원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소장님께서는요, 김영철 팀장님께서는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매수가는 30,000원 선 아래,
그리고 파는 목표가는 32,000원에서 33,000원이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매도가니까 지금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AP 시스템 좀 볼게요. 정유성 소장님. 네, 우선 AP 시스템 오늘 또 강한 바운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림목이 좀 컸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전일자 보면 그 중국에서 지금 대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OLED 쪽 제조 장비 쪽에 대해서 469억 원의 수주를 받았었고요. 거의 지난해 매출의 16%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그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 OLED 쪽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드렸었지만 차세대 먹거리 산업 중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IT 기기 크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도 오늘 급등했던 부분이 HP에서 스펙터 얇은 그 노트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얇게 만드냐, 경쟁적이고 누가 더 가볍게 만드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도 한쪽 팔을 또 들고 다니면 캠퍼스에서 좀 눈에 띄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OLED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기판 자체가 OLED 형식이 좀 더 얇게 만들고 화질도 좀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보면 삼성 전자의 새 휴대폰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도 OLED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1등, 2등이 따라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죠. 여기서 밀릴 경우는 바로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경쟁에서 밀렸을 때는 지금 어느덧 레드오션에 대한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OLED 쪽 장비주들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수주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AP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OLED 관련주들 상당히 좀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 중에서 이지바이오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현철 팀장님. 예. 일단은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육계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한 지분 투자한 기업이 이제 인수합병, 그러니까 스펙 회사랑 해가지고 오늘 상장을 하면서 정다운이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같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하림이나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인수합병, 그러니까 스펙으로 상장이 된 정다운 같은 경우가 사실 정다운이라고 하니까 기업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입에 이제 잘 붙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오리 쪽, 육계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작년 11월 쪽에 이제 이지바이오에서 여기 이제 투자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 관련된 이슈 같이 이제 좀 불거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오늘 상장으로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접근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지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21선 하회는 하기는 했지만 오늘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육계 쪽, 그러니까 복날 이런 거 사실 시간이 길게 없어서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주식 투자할 때 이제 시즈널리티는 사실 그러니까 계절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계절성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이스크림, 여름에 닭고기, 겨울에 난방유, 연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이지바이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가장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데지 컴바인일 텐데요. 보호요소 물량이 풀리면서 점 하한가가 3거래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품절주라는 효과가 좀 사라진 영향 때문이라고도 보이는데 사실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희성 소장님. 네, 올라갈 때도 너무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너무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떤 급북에서는 반대급부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습니다. 코덱 컴바인이 시가총액 상위 코덱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10위권 밖에 있다가 단숨에 3위권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시장에 대한 모멘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지만 단순하게 유통 주식이 적다라는 부분과 이제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정말로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모멘텀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이 코테이지 컴바인으로 인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한 번에 지금 2048만 주가 지금 시장에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은 소화를 하기 전까지는 하한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그렇죠. 이 주식을 팔려고 하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가격대가 맞고 사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다라고 보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대에서 수렴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220만 주가 팔 사람이 못 팔고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사람들이 팔 사람들이 대부분 팔거나 아니면 이 팔려는 욕구가 사그라지면 이제 주가 자체는 하한가가 멈추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좀 하한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200만 주 이렇게 하한가에 걸려져 있지만 오늘 거래된 게 3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14,000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만큼 14,000명만 이걸 살려고 하지 나머지는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쉽지 않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주가 바닥은 언제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도 수급 때문에 빠졌다고 했죠. 수급이 해결이 돼야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좋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떨어지는 칼날 잡기 좋아하는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있고요. 보통 그럴 경우는 이제 분명히 코테이지 컴바인도 이 하한가가 풀리는 날 대량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루에 거래량 자체가 뭐 10,000주, 30,000주밖에 되지 않지만 어느덧 뭐 100만 주씩 거래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세력들과의 손바뀜이 바뀌면서 다시 턴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런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순전히 수급이기 때문에 그 뭐 몇백만 주 거래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밀리는 경우도 재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때도 급등했었을 때의 주가가 한 22,000원대, 23,000원대에서부터 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급등에 대한 모습으로 18만 원 선대까지 거의 6배, 7배 정도까지 올랐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수급이 좀 바뀌면서 좀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선 손절 라인은 상당히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님,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 코스닥은 1.54% 오른 670포인트 선 가까이 와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좀 잘 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흘만인가요?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만에 팝니다. 계속해서 상황 살피시면서 투자 전략 짜 가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